왜 그랬느냐고요? 싫었으니까. 그 애가 싫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끼쓴 것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 하하. 그 아이를 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고 해야 할까요? 50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25년 전 어느 날로 순간이동한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강민수, 올해 61살입니다. 대한물산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전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아니,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왜냐하면 전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25년 전 제 딸 서연이를 잃었습니다. 겨우 돌을 갓 지난 아기였어요. 그 아이가 사라진 뒤로 제 인생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회사는 계속 커졌고 통장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그날 이후로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 제가 오늘 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가정부 박순자 씨와 따님이십니다. 집사 김 부장의 말에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거실 입구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그 옆에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죠. 박순자라는 가정부는 평범했어요. 검소한 옷차림에 수수한 인상.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를, 딸이라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그 옆에 젊은 여자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제 눈엔 그 아이의 가르마가 보였습니다. 똑 떨어지는 생머리, 하얀 목덜미, 그리고 왜 이렇게 익숙하지?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쳤어요. 이 낯선 아이가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괜찮네요. 김 부장, 안내해 주세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회장님. 그럼 이쪽으로. 김 부장이 두 사람을 안내하려는데 그때였어요. 엄마, 여기 정말 크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도 되는 곳이 맞아? 젊은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자장가 멜로디처럼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박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뭐라고 타이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둘이 김 부장을 따라 복도로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낯선 감정은 대체 뭘까요? 여보,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아내 윤희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베개, 명품 구두,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전 아직도 이 여자가 낯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새 가정부가 왔길래. 아, 박순자 씨? 이력서는 봤어요. 경력도 괜찮고 추천도 좋더라고요. 근데 딸을 데리고 온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핸드백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어떤데? 제가 묻자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딸이요? 25살이라던데 대학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 돕는다고 공부를 포기했대요. 뭐 가난한 집 사정이야 다 그렇겠지만 아내의 목소리엔 무심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무심함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죠. 그의 이름이 뭔가? 이름요? 잠깐만요.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박민지. 왜요? 관심 있어요? 아니, 그냥. 전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아이의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민지. 박민지라는 이름이 자꾸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의 그 느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감정.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순자 씨가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전 재킷을 여미고 앉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지도 함께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예뻤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망울과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도 단정했고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할 때마다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는 버릇이었어요. 긴장했을 때 나오는 습관인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묘한 기시감이 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된 박순자입니다. 이쪽은 제 딸 민지고요. 민지가 제 일을 좀 도와줄 겁니다. 아, 네. 편하게 지내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나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요. 아닙니다, 회장님. 방도 넓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순자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 씨도 편하게 지내요. 여기 집이 넓으니까 처음엔 좀 헤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의 눈, 그 깊고 맑은 눈동자,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매일 밤 꿈에서 보던 그 눈빛.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지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습관처럼 오른쪽 귀를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겨우 돌이 지난 서연이가 울다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멈추던 그 순간 그 아이도 울음을 그칠 때마다 작은 손으로 자기 귀를 만지곤 했었죠. 전 그게 너무 귀여워서 항상 웃으며 서연이의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두 분 이제 쉬세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박순자가 민지의 손을 잡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위스키 잔을 들여다 말고 그냥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죠. 말도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이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귀 만지는 버릇도 흔한 거고. 하지만 제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근두근.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처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 전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 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참아 볼 용기가 없어서 묻어두었던 것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서연이의 사진. 하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그 옆에서 서연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사진 속 서연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민지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아. 중얼거림이 절로 나왔어요. 눈매, 눈빛, 웃는 모습. 모든 게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이성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25년 전 그 화재 사고로. 경찰이 그렇게 말했잖아.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리 없다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정말 혹시. 전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지의 얼굴이 보였고 귀를 만지는 그 작은 버릇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느꼈던 그 낯익음. 마치 제 피가, 제 세포가 알아보는 것 같은 그 이상한 감각.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25년 전 그날 밤의 꿈. 화염에 휩싸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꿈. 아무리 달려도 서연이에게 닿을 수 없는 그런 악몽.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서연이에게 다가갔을 때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오늘 들었던 민지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지와 박순자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출근도 예전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 있어도 자꾸 집 생각이 났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60이 넘은 남자가 25 젊은 여자를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확신할 순 없지만 그냥 놓칠 수도 없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민지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어머니 박순자를 도왔습니다. 정원을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거들었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지런했어요. 전 모르는 척하면서도 자꾸 민지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면 가끔 복도에서 민지와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맑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청소하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단순한 멜로디였어요. 특별한 노래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멜로디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전 무의식 중에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처럼.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선가 언젠가 들었던 노래. 그리고 사흘 후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그날이 찾아왔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서연이의 생일이었거든요. 25년 전 서연이는 2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진통이 시작된 게 2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죠. 그러다 새벽 2시쯤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제 품에 처음 안긴 서연이. 그 작고 따뜻한 생명.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분밖에 안 된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느낌.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났네. 우리 딸 사랑스러운 날에 태어났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도 웃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고작 1년하고도 2개월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2월 14일이 되면 전 죽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일 때 전 서재에 틀어박혀 위스키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날만큼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아내가 잠든 후에야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게 25년째 반복해온 제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정원 쪽이었습니다. 민지였어요. 민지가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백꽃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택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지를 보더니 물었죠. 박민지 씨 맞으세요? 네, 제가 박민지인데요. 여기 택배 왔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민지가 택배를 받았어요. 제법 큰 상자였습니다. 민지가 상자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으로 들어오던 박순자가 민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케이크 왔구나. 오늘 내 생일인데 깜빡할 뻔했네. 케이크, 생일. 그 두 단어가 제 귓속으로 꽂혔습니다. 엄마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해. 케이크 안 사줘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생일인데 케이크는 먹어야지. 25번째 생일이잖아. 25번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넥타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민지가 25살? 그렇다면 25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엄마 고마워. 근데 2월 14일생이라 맨날 발렌타인데이랑 겹쳐서 좀 그래.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월 14일. 세상이 멈췄어요. 아니, 제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호흡이, 모든 게 정지했어요. 2월 14일. 민지가 2월 14일생이라고? 서연이와 똑같은 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박순자와 민지의 대화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전 비틀거리며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우연 아닙니까? 똑같은 생일, 비슷한 외모, 똑같은 귀 만지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본능이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알아보라고, 이 아이가 누군지 깨닫으라고. 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2월 14일, 25년 전 화재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2000년 2월 14일 강남 아파트 화재 사고. 한 명 실종. 그 기사였어요. 서연이가 사라진 날의 기사.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터넷에 남아있는 기록.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니? 그 아이가 너니? 민지가 내가 맞니? 25년 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대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늦둥이였죠. 재벌 2세도 아니었어요. 그저 악착같이 일해서 작은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달렸더니 어느새 중견기업 대표가 돼 있었습니다. 40이 되던 해 아내를 만났어요. 윤희진. 좋은 집안 출신의 교양 있는 여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잘 어울린다고 했죠. 결혼했고 1년 후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회사가 성공한 것보다, 돈을 번 것보다 서연이를 품에 안았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 잘 키우는 게 내 목표야.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돌을 지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불이야. 아파트에 불이 났어. 아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방에서 불이 났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서연이가 안 보여.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간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119에 신고했어? 했어. 소방차가 오고 있대. 근데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전 전화를 끊고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신호등도 무시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우리 서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차가 와 있었습니다. 6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내 딸이 안에 있어요. 전 소방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죠. 안 됩니다. 위험해요. 소방관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전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내 딸이 안에 있다고요. 겨우 돌 지난 애가. 저희가 찾겠습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제 딸이 불 속에 있는데, 제 서연이가 연기 속에 갇혀 있는데.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평생 안 믿던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연이만은 살려주세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은 꺼졌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 찾아보세요. 분명히 안에 있을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소방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가 너무 강했습니다. 특히 아이방 쪽이 거의 전소됐습니다. 아마도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서연이, 우리 서연이. 아내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거든요. 전 혼자 남았어요. 새까맣게 탄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떴어요. 2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생일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화재 원인은 전기압선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방에 있던 히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그게 경찰관이 말을 흐렸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가 너무 강해서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다 보니 작은 뼈라도 남았을 텐데 그것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됩니까? 제 딸이 사라졌는데 제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습니까? 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사망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아내는 그 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만 했어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생각만 하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서연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사립탐정도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서연이가 살아있을지.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그 아이를 잊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지라는 아이가 나타났어요. 서연이와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출근하시려면 준비하셔야 하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은 집에 있을래요. 회사에 그렇게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갔어요. 전 다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보였어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그 옆에서 뭐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고요. 알아봐야 해. 확인해야 해. 민지가 정말 서연이인지. 전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서연이의 물건들을 보관해뒀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건 작은 옷가지였습니다. 분홍색 곰돌이 옷.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화재 당일 서연이는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옷은 집에 있었어요. 빨래를 한 직후였거든요.
전 그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연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기 파우더 냄새, 그리고 제 딸의 냄새. 서연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돌아온 거니?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라라라 라라라 우리 아기 잘도 자네. 민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노래, 그 멜로디, 제가 서연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멜로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서연이를 위한 노래. 어떻게 민지가 이 노래를 알지?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척했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어요. 그 자장가, 민지가 부르던 그 멜로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찾으려면 직접 조사해야 했죠.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내 윤희진에게 들키면 안 됐어요. 아내는 서연이 이야기만 나와도 극도로 예민해졌으니까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아물게 놔두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매년 2월 14일마다 아내는 방에 틀어박혔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서연이 사진만 보며 울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똑같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희망이 있었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 민지가 혹시, 정말 혹시 서연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출근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전 회사 책상 앞에 앉아 명함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석 마이너스 신우조사사무소 대표. 5년 전 서연이를 찾으려 했을 때 한 번 의뢰했던 사립탐정이었어요. 그때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 실망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으니까요. 민지, 그리고 박순자. 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조사사무소입니다. 저 강민수입니다. 5년 전에 의뢰했던 사람인데 기억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강민수 회장님. 물론 기억합니다. 따님 실종 건으로 의뢰하셨던.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섰죠. 신우조사사무소는 강남 뒷골목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 3층,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신우석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앉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지와 박순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우석이 사진을 꺼내 살펴봤어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순자, 50대 중반.
현재 저희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녀의 딸 박민지, 25살. 조사 항목은요?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제 의심을, 제 희망을 다 털어놔도 될까요? 출생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민지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 신고는 누가 했는지, 병원 기록은 있는지. 알겠습니다. 신우석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순자의 과거 이력도 조사해 주세요. 25년 전, 그러니까 2000년 2월 14일 전후로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신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회장님, 혹시 이 조사가 따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민지 씨가 따님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신우석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민지의 얼굴을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DNA 검사. 당연히 생각했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하려면 민지의 DNA 샘플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우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사용한 칫솔이나 컵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회장님 댁에서 일하시니까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민지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의 물건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출생 기록 조사와 박순자 씨 과거 이력 조사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사흘 안에 해주실 수 있나요? 신우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흘은 좀. 돈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3배로 드릴게요. 제발 빨리 알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신우석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혀낼 시작.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지의 DNA를 어떻게 구하지? 들키지 않고 머리카락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칫솔? 컵?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박순자나 민지에게 들키면 안 됐어요. 특히 아내에게는 절대 들킬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저녁 식사 준비 냄새가 났어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그 접시 좀 가져다 줘. 네, 엄마. 박순자와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전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 방을 지나쳤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역시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엌이 보였어요.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머리카락을 구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는 가정부 방이 있었어요. 박순자와 민지가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어렴풋이 보였어요.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박순자가, 다른 쪽에는 민지가 자고 있었어요. 민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 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민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민지는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은 채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전 멈춰 섰어요. 가까이서 본 민지의 얼굴. 잠든 얼굴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마치 아기처럼. 서연이도 이렇게 잤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전 서연이가 낮잠 잘 때 옆에서 지켜보곤 했었죠.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랬어요. 민지를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전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베개 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향해. 손가락 끝이 머리카락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뒤척였어요. 전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다행히 민지는 잠꼬대를 하듯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휴! 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손을 뻗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빠졌어요. 3가닥 정도.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이제 나가야 했어요. 전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지에게서 침대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삐걱. 제 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입니다. 회장입니다. 회장님? 왜 이 시간에? 박순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아, 그게 물 좀 마시려고 내려왔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변명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박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워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박순자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전 빠른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 민지의 머리카락 3가닥이 들어 있었어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지만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내 DNA와 비교하면 돼. 그럼 알 수 있어. 민지가 정말 서연이인지. 하지만 왜일까요? 두려웠어요. 결과가 나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만약 민지가 서연이가 아니라면? 그럼 전 또다시 모든 희망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치한다면? 그것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럼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니까요. 왜 박순자는 25년 동안 침묵했을까? 왜 민지를 돌려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서연이가 살아남았을까?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류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거실 쪽을 보니 민지가 꽃병을 닫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응, 잘하고 있어. 조심히 닦아야 해. 비싼 거니까. 알겠어, 엄마. 민지가 조심스럽게 꽃병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아, 민지의 손에서 꽃병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와장창 바닥에 떨어진 꽃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 박순자가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실수를. 민지가 당황해서 바닥에 엎드려 깨진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피가 흘렀어요. 민지의 하얀 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피, 민지의 피. 그리고 그 순간 민지가 다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보였습니다. 손목, 민지의 왼쪽 손목. 거기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갈색의 작은 점.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곳 바로 옆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점, 저 위치. 서연이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어요. 왼쪽 손목 안쪽. 정확히 저 위치에. 제가 항상 우리 서연이 귀여운 점이라고 부르며 살짝 눌러주던 그 점. 민지야, 괜찮아? 박순자가 급히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많이 나네. 어서 씻어야 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박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지의 손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점, 저 정확한 위치의 점. 우연일까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회장님?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민지 씨 다친 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금방 지혈할게요. 박순자가 민지를 데리고 세면대로 갔어요.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생일, 자장가, 귀 만지는 버릇, 그리고 이제 손목의 점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서연이야. 분명해. 내 딸이 맞아. 확신이 들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 본능이, 제 모든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이라고. 전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민지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검사만 하면 됩니다. 회사로 가는 대신 전 신우조사사무소로 갔어요. 회장님, 벌써 오셨습니까? 신우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샘플을 구했습니다. 전 비닐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민지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머리카락이고요. 제 머리카락도 함께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 빗질하다가 빠진 거였어요. 검사 의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도 확실하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 정도.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신우석이 저를 빤히 봤어요. 회장님, 정말 급하신 모양이네요. 급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진심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기록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건 어제 시작했습니다.
박민지 씨의 출생신고를 추적 중인데 뭔가 나왔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점? 신우석이 파일을 꺼냈어요. 박민지 씨의 출생신고가 생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이나요? 네. 보통은 출생 후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지 씨는 6개월 후에 신고됐어요. 그것도 신우석이 말을 멈췄어요. 그것도 뭡니까? 출생병원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네. 신고서에는 자택 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산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집에서 낳았다는 거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요즘 시대에 자택 출산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더욱 드물었죠. 그리고 신우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의 과거 이력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건데요. 박순자 씨는 2000년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요? 네. 정확히는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박순자 씨가 2000년 3월에 갑자기 사직했다는 겁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3월, 서연이가 사라진 게 2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박순자는 그 한 달 후에 사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순자 씨가 일하던 서울대병원. 거기가 뭡니까? 회장님 따님 서연 양이 태어난 병원입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000년 2월 14일 서연 양이 태어난 병원이 서울대병원입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는 그 병원의 신생아실 간호사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박순자는 서연이가 태어난 병원의 간호사였다? 그리고 서연이가 사라진 한 달 후에 갑자기 사직했다? 그 후 민지를 자택 출산으로 신고했다? 회장님? 신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박순자가 서연이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한 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어요. 설마 박순자가 서연이를 데려간 건가?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하지만 어떻게? 왜? 질문만 늘어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더 조사해 주세요. 박순자의 2000년 2월 전후 행적을 모두 추적해 주세요. 어디 살았는지,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모든 걸 알아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차까지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서연이를 숨긴 겁니까? 아니면 더 무서운 가능성, 당신이 서연이를 데려간 겁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순자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드시겠습니까? 아, 네. 부인께서는 방에서 드신다고 하셨고요. 회장님 것만 차려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뭘 알고 있을까? 저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게 뭘까?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민지가 서연이인지 아닌지. 하지만 만약 서연이가 맞다면 그 다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 박순자는 25년 동안 침묵했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화재는 정말 사고였을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만약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거라면, 누가, 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집에 있던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서연이, 그리고 아내 윤희진. 겨우 이틀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마치 2년 같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분침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 계약서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하지만 오늘까지 결제하셔야. 나중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민지가 서연이일까? DNA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어도 음식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이 없으세요? 오늘 음식이 맞지 않으시나?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박순자, 이 여자가 대체 뭘 알고 있을까요? 민지가 정말 서연이라면 박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시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박순자가 물러갔어요. 하지만 전 그녀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박순자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나치게 일반적인 가정부가 고용주를 대하는 태도 이상으로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지가 책상에 앉아 뭔가 쓰고 있었어요. 노트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지는 왼손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네. 그 순간 또 한 번 전율이 흘렀어요. 서연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돌이 되기 전이었지만 서연이는 항상 왼손으로 장난감을 잡았어요.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려 했고요. 우리 서연이는 왼손잡이구나. 특별한 아기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었죠. 어머, 정말 그러네요. 우리 딸 특별해.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순자였어요. 아, 박씨. 무슨 일이세요? 민지 방 앞에서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시다가요? 박순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지한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요? 요즘 자꾸 민지를 보시는 것 같아서요. 새벽에 방에도 들어오시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그날 밤 머리카락을 가져간 게 들킨 걸까? 저는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제발 이상한 마음 갖지 마세요. 뭐라고요? 예순이 넘으신 분이 25 젊은 여자한테 관심 가지시면 오해받으십니다. 그제야 박순자가 무슨 오해를 하는지 알았어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제 진짜 의도는 들키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박 씨, 오해예요. 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민지를? 그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이 여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제 딸과 닮아서요.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딸이요? 네. 제가 잃어버린 딸. 민지를 보면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른 의도는 정말 없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순자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박순자가 돌아서려는데 전 그녀를 불렀어요. 박 씨. 네. 민지는 정말 박 씨 친딸이 맞나요?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계획에 없던 질문이었어요. 박순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민지가 박 씨와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요. 닮지 않아도 친딸입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세상엔 부모 안 닮은 자식도 많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요? 민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박순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사생활에 대해 묻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전 그 자리에 서서 박순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박순자의 반응이 지나치게 방어적이었습니다. 마치 숨길 게 있는 사람처럼. 역시 뭔가 있어.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전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신우석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회장님, 아직입니다. 오늘 중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좀 해달라고 연구소에 다시 연락해 주세요. 이미 여러 번 재촉했습니다. 이 이상 빨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또 불안해졌어요. 회사 회의 중에도 식사하는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우석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식탁으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요즘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해. 뭐가요? 당신, 요즘 행동이 이상하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숨기는 게 있잖아. 아내가 식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새로운 가정부 딸. 그 애 때문이지?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 부장한테 들었어. 당신이 민지한테 자꾸 관심을 보인다고. 심지어 새벽에 그의 방에 들어간 적도 있다며? 그건 뭐야? 60 넘은 남자가 25 젊은 여자한테 반한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뭔데? 대체 왜 그 애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건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겠어? 그럼 내가 말해줄까? 아내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늙어서 철없어진 거야. 젊은 여자 보니까 좋은 거지? 역겹네. 희진 씨, 뭐, 아니라고 할 거야? 그럼 당신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민지가 서연이를 닮아서 말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터져 나왔어요. 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를 닮았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지를 보면 자꾸 서연이가 생각나서 그래요. 눈빛이며 웃는 모습이며 너무 닮았어요. 미쳤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죽었어. 25년 전에 죽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뭐? 젊은 여자한테 마음 빼앗긴 걸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려는 거야? 역겹다니까. 아내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쿵쿵쿵. 거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다 들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아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죽었어. 25년 전에 죽었다고.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소방관도 주변 사람들도 서연이는 죽었다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서연이는 죽은 걸까? 아니면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와의 다툼, 박순자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함.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신우석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왜? 전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신우석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사무소로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요? 새벽 3시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화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어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복도에 불빛이 보였어요. 민지의 방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민지도 잠을 못 자나 봅니다. 왜일까요? 혹시 뭔가 느끼는 걸까요? 민지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현관을 나와 차고로 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신우조사사무소에 도착했어요. 건물 3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신우석이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신우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까? 네. 전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여주세요. 신우석이 봉투를 건넸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작은 봉투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 서류를 꺼냈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검사자 A 강민수, 피검사자 B 미상 여성, 20대 추정. 그리고 그 아래 친자 관계 일치율 99.97%. 결론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B는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99.97% 친자 관계, 생물학적 부녀 관계. 민지는 제 딸이었습니다. 회장님, 신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서연이.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신우석이 말했지만 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숨쉬고 웃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석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회장님, 기뻐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신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 씨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기쁨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왜 박순자는 2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민지 씨가, 아니 서연 양이 그 화재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박순자가 그날 밤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겁니다. 신우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순자 씨의 과거 이력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2월 14일 밤 박순자 씨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생아실에서요. 당직 근무? 네. 그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 기록이 있습니다. 전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화재 사고가 난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박순자가 근무 중이었을 때네요. 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신우석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박순자 씨는 그날 밤 근무 중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2시간이나요? 네.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동료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화재가 난 시간 밤 11시. 박순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 밤 10시 30분 12시 30분. 이건 우연일까요? 회장님, 제 생각엔. 신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순자 씨가 그날 밤 화재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현장에? 네. 그리고 아마도 서연 양을 구해낸 것 같습니다. 구했다고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서연 양은 분명 화재 현장에 있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서 민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 서연 양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박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 의자에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박순자가 서연이를 구했다? 그럼
은인이네요. 제 딸을 살려준 은인.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25년 동안 숨겼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신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서연 양을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키웠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회장님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걸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회장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순자에게요? 네. 이제 DNA 검사로 확인됐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들으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우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파본 건데요. 뭡니까? 2000년 2월 14일 화재 사건 기록입니다. 경찰과 소방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그래서요? 화재 원인이 전기 합선이라고 했죠? 아이방 히터에서 불이 났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우석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불이 시작된 지점이 히터가 아니라 침대 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대요? 네. 그리고 인화성 물질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인화성 물질?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라이터 오일 같은 거죠.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불충분해서 방화로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합선 사고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혹시, 네. 방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방화?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우석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날 밤 집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내였습니다. 윤희진.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신우석이 무슨 의심을 하는지. 설마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내가 자기 딸한테 불을 지른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 서연이 이야기만 나오면 극도로 예민해하던 모습, 매년 2월 14일마다 방에 틀어박히던 모습, 혹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회장님,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신 소장님, 별 말씀을요. 그런데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순자를 만나야죠. 그리고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라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벽 5시가 넘었더라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보았어요. 친자관계 일치율 99.97%. 민지는 서연이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어요. 25년 만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왜 박순자는 숨겼을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아내는 알고 있었을까?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내와 대면해야 할까? 박순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직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박순자였어요. 그녀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아니, 혹시 밤새 안 주무셨어요? 박씨, 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서재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왜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도 함께 데리고 오세요. 민지를요? 네. 꼭 함께요. 박순자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회사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저녁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순자와의 대면, 그리고 민지와의 만남,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히는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박순자는 뭐라고 할까? 민지는, 서연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할수록 두려웠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25년 동안 박민지로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박순자, 그녀는 왜 25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신우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내, 윤희진. 설마, 정말 아내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기 딸에게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시죠? 이 회장님과의 만찬이요. 아, 그거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취소하라니까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비서가 놀라서 물러갔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은 다른 어떤 일정도 소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5시가 되자마자 회사를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하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지? 박순자에게 뭐라고 말하지? DNA 검사 결과부터 보여줄까? 아니면 먼저 물어봐야 할까?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짰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저녁 준비 냄새가 났어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네, 오늘은 일찍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 곧 준비될 겁니다. 박 씨, 아까 말한 거 기억하시죠? 박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서재로 와주세요. 민지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전 2층으로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이야. 곧 모든 진실이 밝혀져. 저녁 식사 시간이 왔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역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다툰 이후로 얼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가끔 주방에서 나와 반찬을 더 갖다 주었지만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민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방에 있나 봐요. 식사를 마쳤어요. 박 씨, 네,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서재로 오시죠. 지금요? 네, 지금이요. 박순자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민지를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죠. 전 박순자를 따라 1층 가정부 방으로 갔어요. 박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나 엄마야.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민지 씨, 잠깐 제 서재로 같이 가주시겠어요? 네.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지가 어머니 박순자를 봤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자, 민지야. 세 사람은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죠. 서재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혔어요. 박순자와 민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민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박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박 씨는 이미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박순자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박 씨와 민지 씨에 대해서요. 조사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왜냐하면 민지 씨를 보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느낌이요? 낯익은 느낌이요. 마치 예전에 알던 사람 같은.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했어요. 민지 씨의 생일, 출생 기록,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까지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DNA 검사 결과입니다. DNA 검사? 민지가 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지 씨의 DNA와 제 DNA를 비교했습니다. 왜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냐하면 제 딸과 민지 씨가 너무 닮았거든요. 딸이요? 네. 제게는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서연, 강서연.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달랐어요. 박순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이는 25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화재 사고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 서류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눈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이게 무슨,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99.97%? 친자관계? 네. 민지 씨와 저는 생물학적 부녀관계입니다. 말도 안 돼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민지야. 박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지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 설명 좀 해줘요. 민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 제가 말했어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요. 2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서연이를 데려갔습니까? 왜 25년 동안 숨겼습니까? 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뭡니까? 부인, 윤희진 여사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박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희진 씨가 뭘 했다는 겁니까? 화재요. 박순자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25년 전 그날 밤의 화재.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화였어요. 윤희진 여사님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말도 안 돼. 전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겠어요? 서연 양 때문이죠. 박순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인은 서연 양이 싫었습니다. 뭐? 아니, 싫었다는 표현도 약하죠. 증오했어요. 말도 안 돼요. 자기 딸이 아니니까요. 박순자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윤희진 여사님은 서연 양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으니까요. 박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은 모르셨겠지만 부인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사실은 돈 때문이었고요. 그게 무슨 부인의 집안이 파산 직전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결혼 당시 이미 부인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접근한 거예요. 돈 있는 남자, 성공한 사업가. 결혼하면 집안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걸? 제가 그 병원 간호사였잖아요. 부인이 산부인과에 올 때마다 봤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부인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부인은 낙태를 원했어요. 몇 번이나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신 주수가 많이 지나서 불가능했죠. 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그랬다고? 그래도 서연이가 태어난 후엔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 딸인데 아니었습니다.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인은 서연 양을 볼 때마다 짜증을 냈어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퇴원 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제가 봤으니까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여러 번 병원에 오셨잖아요. 그때마다 서연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산모들과 달랐어요. 박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인은 제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 아이만 없으면 좋겠어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냥 산후우울증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딸에게 불을 지르다니. 회장님, 박순자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이 작성하신 유언장 기억하십니까? 유언장? 네. 서연 양이 태어나고 한 달 후에 작성하신 거요. 기억났어요. 그때 유언장을 새로 썼었죠. 모든 재산을 서연이에게 상속한다고. 네. 그리고 만약 서연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부인에게 간다고 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부인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회장님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본인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서연 양이 태어나면서 모든 게 꼬였죠. 그래도 그게 방화의 이유가 되냐고요? 네, 됩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부인은 계획했어요. 서연 양을 없애기로요. 그러면 재산은 모두 본인 것이 되니까요.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25년이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날 밤 제가 왜 병원 근무를 이탈했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전화했어요. 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부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큰일이 났으니 당장 오라고. 뭐라고요? 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 간호사인 저를 부르는지. 하지만 부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일단 갔습니다. 박순자가 눈을 감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불이 났다는 말입니까? 네. 6층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그리고요? 복도에 부인이 서 있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쩡했어요. 다친 데도 없고 연기를 마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복도에 서 있었다는 게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건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빨리 나오셔야죠. 하고요.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만 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연 양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서연이를 찾았습니까? 네.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방에 있었어요. 침대 밑에요? 네. 아마 불이 무서워서 숨은 것 같았어요.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서연 양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부인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부인이 말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여기 놔두고 가요. 뭐라고요? 그냥 두고 가라고요. 어차피 살 수 없으니까. 전 의자를 붙잡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저는 서연 양을 안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박순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돈을 제안했습니다. 돈을요? 네. 5억. 박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연 양을 놔두고 가면 5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미친.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협박했어요. 협박이요? 제 과거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였죠. 친구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었어요. 이미 집행유예로 끝난 일이었고요. 하지만 부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거절하면 그 사실을 병원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해고당할 게 뻔했죠. 정가자 간호사를 누가 쓰겠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그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거든요. 혼자 사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박순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돈도 필요 없고 협박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서연 양을 안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1층에 내려왔을 때 부인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당신도 방화범으로 신고하겠다고요. 말도 안 돼. 부인은 진심이었어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서연 양을 데리고 사라지면 부인은 저를 방화범으로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박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불을 질렀다고 서연 양을 납치했다고 신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도망쳤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양을 안고 그냥 도망쳤어요. 병원도 가지 않고 경찰도 찾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으면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박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인은 재벌 부인이고 저는 정가 있는 간호사예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25년 전이라면 더더욱. 저는 그냥 서연 양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키운 겁니까? 네. 박순자가 민지를 봤어요.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웠어요. 박민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안합니다. 박순자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서연 양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아이를 죽게 놔둘 수 없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박순자는 제 딸을 데려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려주기도 했죠. 회장님, 박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서연 양을, 민지를 돌려드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제가 키웠지만 진짜 아버지는 회장님이에요. 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제발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 진짜 엄마잖아요. 민지야. 아니에요. 나는 박민지예요. 박순자의 딸이에요. 민지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한 명뿐이에요. 다른 엄마도 아빠도 필요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서로를 지켜온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유대가 느껴졌습니다. 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씨.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 전 민지를 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요? 네. 화재의 진실. 그리고 윤희진이 한 짓을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부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25년 전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당 서재 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윤희진.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들었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희진 씨, 닥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25년 전 일을 왜 지금 파헤치는 거야?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 아니에요. 전 소리쳤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려 했다고? 아내가 비웃었어요. 증거 있어? 누가 믿어주겠어? 박순자 씨가 증인입니다. 그 여자 말을? 아내가 박순자를 노려봤어요. 정가자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25년이나 지난 일을.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찾을 수 있어요. 찾아봐요. 없을 테니까. 아내가 돌아서려는데 전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희진 씨, 왜 그랬어요? 왜 서연이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요. 대답해요. 왜?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싫었으니까. 뭐? 그 애가 싫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의 눈에 증오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한 번도 그 애를 사랑한 적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던 아이였으니까. 그래도 자기 딸인데. 내 딸이 아니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내가 낳은 것뿐이에요.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30년 결혼 생활. 제가 믿었던 모든 것. 다 거짓이었습니다. 희진 씨, 이혼합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요. 당신 지금. 그리고 25년 전 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방화 미수, 살인 미수로요. 증거도 없으면서 찾아낼 겁니다. 끝까지요.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과 결혼한 거리요. 아내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박순자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민지,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누구예요? 박민지예요? 아니면 강서연이에요? 전 다가가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넌 강서연이야. 내 딸이야.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찾던 내 딸.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어. 아빠. 민지의, 아니 서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일은 하나도.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전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쪽 손목. 그 작은 점이 있는 손. 이거 봐. 이 점. 아빠가 항상 우리 서연이 귀여운 점이라고 부르던 거야. 손목의 점을 살짝 눌렀어요.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던 노래. 그 자장가. 아빠가 만든 거야. 너한테만 불러주던 노래. 라라라 라라라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따라 불렀어요.
라라라라라라.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25년 만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전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었어요. 분홍색 곰돌이 옷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서연이에게 보여줬어요. 서연이가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얼굴에 묻었어요. 아빠. 응, 서연아. 저 박민지로 2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서연이 되라는 게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전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안아보는 내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고마워. 살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박순자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25년 전 화재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박순자의 증언과 당시 소방보고서의 이상한 점들이 힘을 발휘했어요. 결국 6개월 후 아내는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길었어요. 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서연이는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았어요. 강서연으로. 하지만 여전히 박순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미안합니다. 민지가, 서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괜찮아요, 박씨. 전 웃으며 말했어요. 박씨도 서연이의 엄마예요. 25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박씨, 우리 가족이 되면 어때요? 네.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박씨를 제 가족으로요. 박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럴 순.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고요. 박순자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 말고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우린 가족이니까. 1년 후 2월 14일 서연이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촛불 26개가 켜져 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셋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박순자, 서연이, 그리고 저. 사랑하는 서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서연이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뭐 빌었어? 비밀이에요, 아빠.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며. 그 버릇은 여전했어요.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 순자 어머니, 케이크 드세요. 어머,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았죠. 25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가족. 아빠, 응? 행복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전 박민지로 살 때도 행복했어요. 엄마랑 둘이서. 가난했지만요. 박순자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행복해요. 아빠도 생겼으니까. 나도 행복해, 서연아. 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쭉 행복하자. 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25년 전 그날 제품에서 웃던 그 웃음. 똑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월의 눈. 서연이가 태어난 날처럼 하얗고 깨끗한 눈. 모든 아픔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아빠,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서연이를 가운데 두고 박순자와 제가 양옆에 서서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25년 만에 되찾은 행복.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